자, 여러분, 오늘은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덤핑 조사 과정이 대개 어떻게 되냐면, 국내 산업자가 국내 산업을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사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덤핑과 피해와 인과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피해자 정보, 생산자 정보, 물건 정보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지를 조사 당국이 본 후에, 그리고 그것이 조사할 만하다고 결정이 났으면은, 그럼 대개 수출을 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서를 보냅니다. 이러저러한 정보를 제출해 달라. 그래서 그 정보를 제출을 받아서 이제 조사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공청회를 해서 이 수출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또는 수출하는 사람, 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구하는 국내 산업자 간의 상호 면담의 기회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증거. 이 증거를 수집을 해서 그 증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반덤핑의 존재 여부, 피해의 존재 여부, 인과관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 수립 과정 시에 지켜야 될 원칙을 적어 놓은 것이 오늘 공부할 6조입니다. 자, 우선 조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됐으니 이러저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방어권을 충분하게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관계 이해 당사자에게 조사 당국이 조사에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 당사자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문서로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이러한 답변서 시한은 대개 이것은 이제 질문서를 먼저 보내면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질의서를 보내면 거기에 대한 답변 시간은 최소한 30일 이상은 줘야지 성실하게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0일이 부족하니 좀 연장해 주십시오. 대개 30일을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연장해 주라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한 사람, 어떤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증거는 다른 이해관계자한테도 즉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알아야 내 입장을 또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사를 개시 신청한 즉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즉시, 그러한 그 조사 개시 신청서가 봤죠? 지난번에 봅시다. 자, 조사 개시를 결정하기 전에는 조사 신청서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출국 정부에게만 사전에 그러한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만 통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사 개시를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으면 그 즉시 신청서를 누구한테? 모든 수출자에게, 그리고 수출국의 당국, 수출국 정부에게, 그리고 기타 인터레스트, 이해관계자에게, 이들이 누군가는 이따 조금 이따 다시 별도로 정의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어권과 이해 당사자 간의 적병권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는 자기의 이익을 디펜스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당국은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adverse interest, 이익이 상반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 조사 개시를 신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출자와 조사 개시 신청한 국내 산업자. 이 두 사람 간의 이해는 서로 상충되죠. 그러니까 국내 산업자로 하여금 수출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또는 수출자가 원할 경우 국내 산업자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또는 이러한 기회는, 이러한 정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느닷없이 결정을 하면 안 되고, 비밀, 영업비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수출하는 사람도 있을 때고 조사 개시를 신청한 국내 산업자도 있을 테고 그러한 사람들의 영업비밀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 그리고 그런 이해 당사자 간의 편의성 지금 만나기가 적정한지 안 한지 시간이 적정한 시간인지 아닌지 이러한 편의성도 다 고려를 해서 이러한 서로 상호 접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해 당사자가 만날 수 있는지 그 편리성 그리고 만나가지고 시시콜콜한 영업비밀까지 다 말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성들 이러한 제반 사항을 다 고려를 해서 진지하게 그런 그 상호 접견 기회를 제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미팅을 주선했다고 해서 그 미팅에 반드시 참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선한 미팅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복하지 말란 얘기죠.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조사당국이 어떤 수출자와 국내 산업자 간의 미팅을 주선을 했는데 수출자가 피치 못할 사유로 참석을 못했어요. 그랬다고 해서 수출자가 부당하게 판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자료는 구두로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견해도 구두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문서로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증거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두로는 할 수 없고 문서 증거를 또 제출해야 됩니다. 알죠? 구두 정보는 문서로 제출되고 제출된 문서는 또 타방 이해 당사자한테 회람된 후에야 조사 당국이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 연락권. 자, 모든 정보, 상대방이 제출한 정보는 다른 이해 당사자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보? 거기에 이번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 그리고 비밀이 아닌 정보, 그리고 오서리티, 조사 당국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용한 모든 정보, 이러한 정보는 이해 당사자에게 열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보 중에는 비밀 정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조사 당국이 수출자나 또 수입자, 그러니까 반덤핑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그 수출자나 수입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하는 내용은 대개 그 회사들의 국내 판매 가격, 생산 가격, 수출 가격 등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가격 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얼마에 팔았다는 것은 그건 민감하지요. 그러한 비밀 정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 정보는 제공하는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줘서는 안 됩니다. 이 정보는 조사 당국 당신만 보세요라고 한 이해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를 다른 이해 당사자한테 제출한 사람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사 당국은 비밀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비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비밀 정보가 있는데 그 비밀 정보는 너무나 비밀이어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요약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약본은 그 비밀본, 줄여지지 않은 원래 비밀본이 어떠한 거구나 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자세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비밀 정보가 있는데 그 비밀 정보를 요약할 수 없는 정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왜 요약할 수 없는지 그 사유를 또 조사 당국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비밀 보호 요청, 이 정보를 제출을 함에 있어서 그 정보가 비밀이라는 이유로 보호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러한 보호 요청이 아주 극히 부당하거나 또는 타방에게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또 요약본도 제출하라고 했더니 요약본도 제출을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조사 당국은 그 비밀 정보, 해당 정보는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각하려고 하는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 또는 비밀 보호 요청을 한 그 요청이 부당하다고 하는 그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거짓말이 아니라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타당하다는 것을 다른 소스를 통해서 이 조사 당국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기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다른 소스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그럴만하다고, 쓸만하다고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기각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입증이 안 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정보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조사 당국은 자기 자신을 satisfy 하라. 어느 정도로 이 interested party가 제공을 했거나 또는 자기가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되는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일단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해야 돼요. 자기가 또 만족하지 못할 정도의 정확성이 없는 정보를 기초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실사, 말씀드린 대로 조사가 시작이 되면 먼저 질의서를 보냅니다.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접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 후에 청문회 같은 것을 엽니다.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서로 공방을 하고 또는 조사 당국에게 할 말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조사 당국이 생산자, 공장이나 회사를 직접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해서 현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사 당국은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 해당되는 회사, 조사를 받는 피조사 회사가 동의할 경우에, 그리고 그 피조사 받는 나라, 그 회사의 나라에 통보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 통보받은 나라가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안 되죠. 현지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되게 다 합니다. 현지 조사 거부했다가 오히려 피해 볼 수가 있고요. 자기 회사 피해를 수수방관할 수가 없으니까 되게 그 나라 정부는 이 회사한테 물어봐서 그 회사가 그냥 조사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사하십시오라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현지 실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구체적인 내용을 부속서 1번에 정확히 적어놨습니다. 이 부속서 1의 내용을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한 판정, 어떠한 정보를 요구를 했는데 조사를 받는 피조사 회사가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았어요. 또는 불성실한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조사에 협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사 당국은 이용 가능한 정보, 자기가 입수 가능한 정보에 근거를 해서 판정을 합니다. 대개 이 판정은 그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그 회사에 대해서 불리한 판정이겠죠. 조사 당국이 아주 전가의 보도처럼 막 써먹는 아주 독소 조항입니다. 조사를 받는 회사는 자기 딴에는 충분한 그 정보를 제공을 했고, 일부 부정확한 정보는 단순한 실수이고, 또는 자기의 능력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했다고 당사자는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 당국은 그게 비협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낸 정보 그거 못 믿겠고 내가 달리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판정을 하겠습니다. 대개 그 판정은 불리한 판정이겠죠. 자, 조사를 받는 이해 당사자가 refuse to access to 정보 조건을 제한하거나 제공하지 않거나, 무슨 정보예요? 필요한 정보. 필요한 정보를 조건을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않거나, reasonable period. 그 조사를 1년이나 18개월 이내에 끝내려면은 합리적인 기간에 이런 제공을 해야 되는지 제공을 하지 않거나, 또는 조사를 심각하게 방해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determination in facts available,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Annex 2,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을 할 때
지켜야 할 절차가 Annex 2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준수를 하면은 이렇게 그 팩스 어베일러블을 가지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자, 이제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현지 조사도 했고, 청문회도 했고, 답변서도 받아서 분석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 가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가부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조사 당국이 고려를 했던, 근거를 했던 그러한 그 사실, 핵심적인 사실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자,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조사 당국이 고려를 했던 essential fact, 핵심적인 사실이 뭐라는 것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apply definitive measure. 이거죠. essential fact to apply definitive measure. 최종적인 조치를 적용할지 말지를 고려할 때 필요했던 essential fact를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누구한테?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보는 자, 해당 당사자가 반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줘야지 내일이 가부에 대한 결정 발표일인데 가부의 판단에 근거가 됐던 사실을 오늘 알려주고 내일까지 의견 있으면 내라 그러면 사실 의견 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부여를 해라. 자,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덤핑 마진은 각 수출자별로 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수출자, 생산자 A가 자기 국내 시장, 수출자 A가 자기 국내 시장에서 파는 가격이 다른 나라의 수출자 B가 그 나라에서 파는 가격과 같을 리가 없고, 또 A와 B가 C라고 하는 시장에서 파는 가격이 물론 공정한 경쟁이면 비슷하긴 하겠지만 반드시 같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래서 덤핑 마진은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각각 따로따로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덤핑 마진은 각 수출자별로 따로따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적해서 한꺼번에 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적어놨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또는 거기에 대한 대상이 되는 물건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걸 각자 개별로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일이 많이 가고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조사 대상을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몇 가지로. 그저 이해 당사자 또는 상품의 몇 가지 합리적인 숫자로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당국 마음대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 통계적인 샘플을 통해서 축소하든지 선정을 하든지 또는 해당되는 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사람의 생산자 또는 그 사람이 생산하는 물건에 한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인 대표성이 있거나 또는 그 생산자의 생산 비중으로서 대표성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통계와 생산성의 그 비중성의 대표성을 이용해서 합리적인 수치로 이 조사를 받게 되는 인터레스티드 파티나 또는 그 상품의 숫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수출자를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어쨌거나 이제 줄이려면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할 때 반드시 그 수출자의 동의, 그다음에 협의를 거쳐서 선택을 하시라. 의무조항은 아니고 권장조항입니다. preferably입니다. 근데 되게 당신네가 대표사로 선정하려 그럽니다. 라고 협의도 하고, 그리고 동의도 받고, 그래서 선정을 합니다. 자, 선정을 한다는 얘기는 선정되지 않는 회사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선정되지 않는 회사는 자기 정보는 제출하지 않는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 부당하게 높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나는 비록 선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필요한 정보는 내가 스스로 제공을 할 테니 나는 내 건 따로따로 계산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은 그거 받아들이란 얘기입니다.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은. 예? 그게 수출자 각각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라는 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지요. 예. 자, 아까 나왔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뭐냐. 정의를 따로 해놨습니다. 이해 당사자라고 하면, 자, 조사를 받고 있는 물건, 수출하거나 그것을 생산하는 외국 생산자, 또는 그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 또는 이들의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 협회입니다. 다음, 대개 수입하는 사람은 관세를 부과해 주세요라고 조사를 신청하는 이해가 당사자이고, foreign producer, 외국 생산자나 수출자는 뭐겠습니까? 예. 아니요, 임포터도 국내 생산자, 여기 있죠. 국내 생산자. 자, 수입국의 동종상품의 생산자, 국내 생산자죠. 국내 생산자와 또는 그 사람들이 있는 협회, 이것도 이해 당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해는 이 사람들과 다르죠. 이 사람은 관세를 매겨주십시오. 여기는 1번 이 사람들이 지금 덤핑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해 당사자고, 여기 1번 수출자, 외국 생산자, 그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들은 덤핑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이해 당사자일 테고요. 그리고 엑스포팅 멤버, 역시 이들의 수출국의 정부, 또 이해 당사자입니다. 자, 사용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 의무를 부여하라. 무슨 말인고 하니, 덤핑은 싼 값의 물건을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물건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입장입니다. 어떤 시장에 싼 물건이 들어왔으면 그 물건을 그 시장에서 팔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좋은 뉴스가 아니지만은 그 시장에서 그 물건을 쓰는 사람, 소비자에게는 더 싼 값의 물건을 살 수 있으니 좋은 일이죠. 예. 그러한 사용자 및 소비자에 대한 관련 정보도 이해 당사자에게 제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 기업들이 영세 기업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 기업일 경우에는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정부가 조사하는 건데, 그리고 복잡한 그 회계장부를 조사한다는데 즉각 대응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그 영세 기업의 그 상황은 또 조사 당국이 따로 특별하게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그 덤핑 사실도 조사를 해서 덤핑도 확인이 됐고요. 조사를 해서 피해도 확인이 됐습니다. 덤핑과 피해가 전부 다 증거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피해도 있고 그 피해가 덤핑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거의 확실시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기 국내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덤핑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두 번째는 확정적인 조치입니다. 잠정적인 조치부터 보겠습니다. 잠정 조치입니다. 잠정 조치의 적용 가능 조건, 아직 확정적인 덤핑 판정, 피해 판정, 인과관계 판정이 확정적으로 내려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거의 확실해요. 그리고 지금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산업이 아주 긴박하게 피해를 입을 상황이에요. 그럴 경우에 긴박하게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첫째, 인베스티게이션이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도 통보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포메이션도 제출하라고 다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 있으면 할 말 있으면 하라고 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어 사실은 이건 이미 이제 끝났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러한 기회도 주지 않고 잠정 조치부터 취하면 안 되죠. 예. 그 다음 조사를 해보니 덤핑이 있어. 그리고 피해도 발생을 했어.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 이 덤핑과 피해가 있다는 사실이 판단을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정이 됐어요. 이 세 가지 조치가 충족이 됐으면은 잠정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한 잠정 조치는 세 가지 형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야말로 잠정적인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들어오는 그 물건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20%씩 더 내세요. 20% 관세 더 내세요. 나중에 이게 25%가 될지 15%가 될지 그 현재는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덤핑이 있고 피해가 있고 그 피해를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잠정적이지만은 일단 20% 내세요 하는 잠정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내지는 담보를 내게 합니다. 자, 그 물건 들어올 때 20%씩 더는 못 내겠다면은 일단 액수 얼마, 그러니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약 몇 %씩 또는 뭐 몇 달에 걸쳐서 얼마 정도의 물량이 들어올 테니까 곱하면은 어느 정도 액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액수를 나한테 지금 내라는 게 아니라 담보로 은행에다가 보관을 해놔라. 또는 은행에서 만약에 그 돈을 쓸 일이 있으면은 우리 은행이 이 정도 돈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은행 보증서를 가져오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 나머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사문화돼서 거의 쓰질 않습니다. 어프레이즈먼트를 위스홀딩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참고를 하면은 자, 이게 지금 수입되는 물건이 잠정조치 대상입니다. 이것만 결정하는 겁니다. 당신 물건이 잠정조치 대상입니다. 하지만 잠정 관세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 부과를 하는 거, 시큐리티, 담보 내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잠정 관세율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잠정 관세율을 산정도 하지 않습니다. 시큐리티를 산정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잠정 대상인 것만 결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산정, 어프레이즈먼트, 이 산정을 withhold, 보류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니까 나중에 나가면 알겠는데, 나오는데요. 나중에 조사를 해봐서 확정적으로 관세를 매긴 다음에 확정 조치가 결정이 되면은 일정 요건 하에서는 그 잠정 관세 부과 시기, 잠정 조치 부과 시기로부터 소급해서 이 확정 관세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잠정 조치 대상인 점만 결정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확정 관세가 결정이 됐을 경우에 그 확정 관세를 요 잠정 조치 대상인 결정 이 시점부터 소급해서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의 쓰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이는 잠정 조치는 요 잠정 관세를 지금 부과를 하든지 또는 담보를 요구하든지 이 두 가지 하나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을 하면은 잠정 조치는 적용이 가능한데 그러더라도 최소한 조사는 60일은 하라 이 말입니다. 조사를 개시한 다음에 60일도 되기 전에 덜커덕 잠정조치 부과했다는 얘기는 60일 잠정조치 부과하는 것이 주목적인 거 아니냐. 이 조사 자체를 잠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겉발림으로 성급하게 취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가 있지요. 그러지 말고 최소한 성실하게 60일 정도 조사는 해라. 그러고 나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잠정관세는 그럼 언제 동안 부과하냐? 막연히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4개월입니다. 4개월. 또는 수출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정도까지는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긴 합니다. 조사 당국이 그 덤핑 마진이 자, 이 잠정관세를 부과합니다, 이제. 그, 덤핑보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이제 덤핑 마진이 얼마다 나왔어요. 근데 이 잠정관세를 매기는 데 있어서, 여기가 덤핑 마진 한 20% 나왔는데, 잠정관세를 20% 매기는 게 아니라, 한 10%만 매겨도, 자기네가 보고 있는 피해를 없애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판정을 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개월 또는 수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9개월까지는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거고 통상은 4개월 또는 6개월 정도입니다. 가격 인상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덤핑 조치의 모든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너네가 우리 시장에서 팔고 있는 물건 가격이 너무 싸다라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네 가격이 우리 시장에서 파는 가격이 너무 싸다. 그 싼 가격이 너네 국내 시장보다 싸지? 또는 너네가 싼 가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동종업체가 피해를 받고 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가격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걸 뒤집으면 저 가격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굳이 반덤핑 관세 매기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예.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사를 받는 회사가 예, 알았습니다. 내가 그러면 가격을 올릴게. 당신네 나라에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내가 내 스스로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덤핑 조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또는 이 조사 당국이 이 번거롭게 조사 쫙 해서 이 반덤핑 관세를 매기고 나중에 올 때마다 그거 돈 냈네 안 냈네 그거 계산하기보다 그럼 차라리 당신네가 그냥 깔끔하게 얼마 정도 올리시라 라고 조사 당국이 먼저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뭘? 가격 인상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대신에 가격 인상을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에 관한 주문입니다. 자, 가격 인상하겠다고 약속을 할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라 그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인상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조사 개시는 조사 절차는 중단하거나 또는 완전히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가격을 리바이즈 하겠다. 올린다는 얘기죠. 예. 또는 수출자가 아예 수출을 포기하겠다. 어떤 가격으로? 덤프 프라이스로. 너네가 주장하는 그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는 걸 내가 더 이상 안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가격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격을 조정하겠다. 역시 가격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약속한다고 자발적으로 수출자가 제출하면은 신청하면은 조사는 즉각 중단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종료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격을 조정하거나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는 걸 중단한다 그랬는데 이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가격이 이건 돼야지요. 덤핑으로 인한 피해 효과. 이 모든 시작이 그 나라 수입하는 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 피해가 없어질 정도로 가격을 인상했어야죠. 그럴 경우에는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격 인상은 shall not be higher than necessary. 이게 나오죠? 덤핑 마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덤핑 마진을 없애는 것에 필요한 것보다 필요 이상으로 높아서는 안 됩니다. 덤핑 마진이 20%인데 가격 인상은 40% 해라.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덤핑 때문에 시작됐으니까 덤핑을 없앨 정도면 충분하죠. 예. Price increase may be less than the margin of dumping. 자, 덤핑 마진이 20%예요. 그런데 이 가격을 올리는 폭은 10%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인크리스, 예를 들어서 10%입니다. 10%가 나왔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인주리, 피해를 없애기 위한 거 아닙니까? 피해를 없애는데 충분하다면, 적정하다면 굳이 덤핑 마진만큼 꼭 반드시 가격을 인상할 필요는 없죠. 예. 요 피해를 없애기에 충분할 정도면은 그러면 덤핑 마진보다 못하더라도 받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덤핑 근정을 내비 판정하고 피해 확인 후 가격 인상을 수용을 한다. 자, 요 가격 인상은 가격 인상 하시라고 자꾸 부추기거나 또는 가격 인상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if는 하시니까, unless if는 하시니까 이럴 경우에는 받아들여도 되죠. have made 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dumping and injury.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어느 정도 피해인지 정확하게 산정은 못했지만 잠정적으로 이러한 덤핑과 피해가 있었다는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진 후에 그때 가격 인상 제한을 접수를 하더라도 하고 가격 인상을 제한을 하더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덤핑을 했는지 안 했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아직 판단을 안 했는데 압력을 넣어서 가격을 인상을 시키든지 또는 가격 인상 접수를 받든지 하지 말란 얘기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덤핑 대신에 양측의 편의상 가격 인상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 전제인 덤핑하고 그 피해 사실은 비록 잠정적이나마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격 인상 약속 수용 후의 여부는 조사 당국의 재량입니다. 자, 어떤 회사가 나 조사 받는 대신에 가격 인상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받는 회사의 권리가 아니라 조사 당국의 재량입니다. 조사 당국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하고 조사 계속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격 인상 약속은 반드시 접수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그 접수가 현실적으로 좀 실제적이지 않거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 일일이 심사하고 어쩌고 하기가 지금 너무 지금 벅차다든지 또는 제너럴 폴리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원칙이 우리나라는 정책상의 이유로 반덤핑 관세 조사가 들어가면은 관세를 매기든지 또는 관세를 매기지 않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지 이러한 그 가격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책입니다. 뭐 그럴 때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반드시 그 접수를 가격 인상 약속 그 제한을 접수할 수 없는 사항이 그 접수하는 것이 부적절한 이유 왜 접수하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아니 그러시면은 이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반대적 의견을 또 혹시 제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주시라. 가격 인상을 하고 안 하고는 당사국의 재량이지만 그렇지만 왜 받을 수 없는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설명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회사가 또 항변할 게 있으면 그 항변할 시간을 충분히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가격 인상을 약속한 후에도 조사 당국이 그 회사가 조사를 지속해 달라고 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이렇게 생기냐면은 되게 이런 경우입니다. 예상되는 덤핑 마진이 한 10%, 한 20%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사 당국이 약 한 15% 정도만 가격 인상하면은 조사 진행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가격 인상 받아줄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15% 가격 인상하고 말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계속 해보면은 이게 덤핑 마진이 20%가 아니라 한 10%나 5%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좋다. 일단 내가 15% 가격 인상을 하겠는데 일단 조사는 좀 계속해달라. 조사를 계속해서 만약에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덤핑 레이트가 10% 5% 내려가면은 그때 가면은 가격 인상 한 15% 내는 게 아니라 반덤핑 관세 납부하는 게 훨씬 싸지 않습니까? 되게 그럴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경우에 조사를 받는 회사가 이러한 요청을 많이 합니다. 자, 조사는 계속할 수가 있어요. 자, 수출자가 그렇게 원할 경우에는 또는 조사 당국이 그렇게 결정하는 조사 당국은 반대 결정이죠. 반대 생각으로 하는 거죠. 한 20%가 나오기 때문에 15% 가격 인상을 일단 받아주지만 조사를 좀 더 해보면은 이거 한 30% 이상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럴 경우에는 30% 하죠. 그러니까 조사 당국이 결정하든지 아니면은 수출자가 원할 경우에는 조사는 계속합니다. 자, 그런데 덤핑이 없다고 판정이 되는 거네. 또는 피해가 없다고 판정이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 언더테이킹은 가격 인상 약속은 그 자리에서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덤핑이 없다는 디터미네이션, 피해가 없다는 판정. 그 판정이 왜 일어났냐면은 언더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더테이킹을 했으니까 물건이 팔려도 덜 팔렸을 거 아닙니까? 수출이 수입이 돼도 덜 됐을 거 아닙니까? 물건값이 비싸졌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덤핑이 없어졌고 피해가 없어졌어요. 언더테이킹을 했는데 조사를 계속해달라고 요구는 요 피해 부존재, 덤핑 부존재 판정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피해 회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덤핑을 했는데 덤핑 판정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요 언더테이킹이 계속하는 겁니다. 예. 자, 조사 당국이 인상 약속을 제시할 경우 가능합니다. 수용 의무는 부재합니다. 자, 처음에 말했죠. 그 조사를 받고 있는 회사가 나 조사 받는 대신에 가격 인상하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당국이 가격 인상하지 않을래 하고 먼저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써 있습니다. 자, 주기적인 재분입니다. 조사 당국은 가격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회사가 그럴 경우에 조사 당국은 이러한 정보를 내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더테이킹을 계속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한 정보를 계속 내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verify, 검증하겠다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해봤더니, 만약 바이올레이션이 있어요. 위반을 했어요. 그럴 때에는, immediate appl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입니다. 예. 일단,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잠정관세, 잠정 조치를 계산을 해서, 그걸 즉각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정관세 매기려고 하는 것이 6월 1일입니다. 너네가 지금 가격 인상 약속을 위반을 해서 6월 1일부터 잠정관세를 매깁니다. 근데 조사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반덤핑 관세가 이제 그 확정이 됐어요. 그 확정된 관세를 언제부터 매기느냐? 90일 이전 6월 1일부터 시작하면은 3월 1일 이후부터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 반덤핑 관세를 확정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테이킹 위반하기 전에 수입된 거는 안 되죠. 위반을 안 했는데 덤핑 관세 매기면 안 되죠. 예. 자, 구조는 이제 그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아까는 반덤핑 잠정 관세였고 이번에는 이제 직접 관세입니다. 최종 관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과하는지 징수하는지. 재량 및 레서 듀티 부과 장려라 되어 있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요건을 다 충족을 했어요. 덤핑도 있고 피해도 있고 덤핑과 피해 간의 양자 관계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도 그러한 경우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부과를 하면은 그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조사 당국의 결정 사항입니다. 반덤핑 마진이 20% 나왔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고 양자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20%를 매길지 또는 부과를 할지 말지 그 자체가 조사 당국의 결정 사항입니다. 재량 사항입니다. 대개는 이건 의무 조항이 아니고 권장 조항입니다. 이 반덤핑 관세의 부과는 의무, 맨데이토리가 아니라 퍼미시블입니다.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재량사항이니까. 그리고 그 듀티는, 부과하는 듀티는 less than margin of dumping입니다. 덤핑 마진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습니다. 만약에 그 적은 마진이 인주리, 피해를 제거하는데 충분하다면 그러면 굳이 덤핑 마진만큼 매길 필요가 없죠. 덤핑 마진을 계산해보니까 20%가 나왔는데 10%만 가격이 올라가도 피해가 없어진다. 그러면 10% 매기라 이 말입니다. 굳이 20% 매겨서 괴롭힐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권고조항입니다.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자, 징수 원칙을 보겠습니다. 반덤핑 관세는 반드시 비차별적으로 적정한 어마운트, 이 적정한 어마운트는 대개 염두에 둔 거죠. 적정한 어마운트로 비차별적으로 덤핑했다고 그리고 그 덤핑으로 인해서 피해를 발생했다고 판정된 모든 소스의 수입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오소리티는 그 조사 당국은 반드시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될 서플라이어의 이름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일 국가에서 복수 수출자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그 해당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자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 복수일 경우에는 그저 한국에서 온 수출자 전부라고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복수 국가에서 복수 수출자가 수출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모든 수출자를 다 네임을 하든지 이름을 나열을 하든지 아니면 그 수출하는 나라를 나열을 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구조 3항은 반덤핑 관세의 덤핑 마진 초과 금지, 덤핑 마진만큼만 매겨라, 가급적이면 덤핑 마진보다 낮은 게 좋다, 레서 듀티라고 아까 나왔죠. 초과한 것이 있으면 환급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amount of aid duty는 shall not exceed the margin of dumping. 덤핑 마진만큼만 부과를 해라. 덤핑 마진. 덤핑 계산해보니까 덤핑 마진 20% 나왔다. 그럼 최대 20%만 덤핑 관세를 부과를 해야지. 덤핑 마진이 20% 나오는데 30% 하지 말란 얘기지요. 그리고 바람직하다면, 가능하다면, 피해를 제거하는데 충분하다면 10%만 돼도 피해를 제거하는 데 충분하다. 그러면은 덤핑 마진이 20% 나왔어도 10%만 부과하라는 게 앞에 나왔죠. 예. 덤핑 마진 관세는 조사 기관의 자료를 통해서 산정한 덤핑 마진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조사 신청이 들어오면은 대개 1년이나 1년 반 동안의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에비던스를 통해로 객관적으로 산정한 덤핑 마진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써 있는 말은 이 말을 지금 부연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구두로 설명하는 그 내용이고, 협정에 설명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든 객관적인 근거에 근거해서 덤핑을 조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 기간을 정합니다. 1년이나 1년 반이라 그랬습니다. 최대. 그리고 충분한 그 조사 그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고, 그걸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반론을 제기할 시간도 줘야 되고, 나중에 핵심적인 사실도 미리 공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자료를 통해서 덤핑을 마진을 산정을 했는데, 이 모든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관련 근거를 객관적으로 연구, 분석,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그 자료는 과거 자료입니다. 미래에 있을 자료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과거 자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수출자가 덤핑을 할지 말지는 그건 미래의 사실입니다. 덤핑 조사를 받아서 덤핑을 판정된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오늘부로 앞으로는 덤핑을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덤핑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미래 거래는 과거에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꼭 그 과거의 마진대로 이 미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덤핑 관세에 따라서 실제 거래,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거래, 미래 실제 거래의 덤핑 마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따라서 덤핑은 반드시 덤핑 마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산정한 덤핑 마진대로 미래 거래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초과하거나 미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초과한다면 환급해야 되고 미래한다면 추가로 징수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정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리트로스펙트, 소급적인 방법이고 하나가 프로스펙트, 미래적인 방법입니다. 이 프로스펙티브 방법으로 할 건지 미래 방법으로 할 건지는 그건 각국의 재량 사항입니다. 각국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합니다. 첫째, 매번 수입할 때마다
이미 확정된 덤핑 마진,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확정된 덤핑 마진을, 과거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된 덤핑 마진을 앞으로 미래에 매 수입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미리 예치를 합니다. 옛날에 조사를 해봤더니 20%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수입할 때마다 20%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실제 현금을 예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은행 보증을 하든지 보증금을 예치를 합니다. 그래 놓고 보통 12개월이나 18개월마다 그 기간 중에 실제 덤핑 마진을 재산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덤핑 마진 조사를 딱 해봤더니 덤핑 마진이 20%가 계산이 돼서 최종 덤핑 마진을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2020년 1월부터 12개월이라 그럽시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거래는 기확정된 20%의 확정된 보증금을 예치를 쭉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예치를 한 다음에 그 1년 동안 2020년 그 1년 동안에 실제로 덤핑이 있는지 없었는지,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산정을 해서 실제 미리 예치했던 가격과 실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이루었던 거래, 그 차액을 비교를 해서 모자라면 추가 납부를 하고 많으면 환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원칙에 딱 들어맞죠. 덤핑 마진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게. 그리고 그럼 이제 2021년부터의 거래는 어떻게 되냐? 2021년부터의 거래는 2020년에 그 정산을 했던 그 기준이 됩니다. 2019년에 계산을 해봤더니 20%다. 그러면은 2020년 거래는 일단은 20%를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래를 쭉 해봅니다. 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산정을 합니다. 재산정 해봤더니 거래가 15%가 나왔어요. 그럼 5%에 가능한 환급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2021년부터는 얼마를 내느냐? 15%에 되는 것을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2022년도에 또 2021년도 거래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검토해봤더니 15%가 나왔어요. 그럼 2022년부터는 12%만 내시라. 이런 식으로 소급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미리 앞날을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자, 검토를 했어요. 정식에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 반덤핑 마진이 2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진이 20%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확정된 20% 반덤핑 환대를 납입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12개월, 18개월마다 실제 덤핑을 다시 한번 재산정을 합니다. 기납입한 관세액과 실제 덤핑 마진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입한 건 여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는 차기 기간의 그 보증금 예치액은 이때 확인한 예치액, 예를 들어 15%라 그랬죠. 15%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게 아니라 추가 환급하거나 납입하거나 그걸로 끝이고 어차피 또 2021년부터 그 기간은 역시 최초에 확정된 20%를 또 내시라 얘기입니다. 이 과정, 프로스펙티브 조사를 할 때는 이 과정, 일정한 기간마다 덤핑 마진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환급하고 추가 납입하고 요거 되게 잘 안 합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 생산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주로 안 하고 일단 한번 반덤핑 관세가 그 최종 결정이 되면은 그냥 쭉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쓰는 방법이고 이건 우리나라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 반덤핑 덤핑을 확정을 할 때 엑스포트 가격, 수출 가격을 실제 수출 가격을 계산할 수가 없어서 그 거래가 없어서 수출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구성 가격이라 그러죠. 구성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 노멀 밸류, 국내 시장 가격이죠. 또는 중고 가격이죠. 이 국내 시장 가격의 변화,
그리고 수입하고 재판매할 때 그 사이에 발생했던 비용의 변화, 그리고 리세일 변화도 적정하게 고려를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덤핑 관세가 이미 지불된 반덤핑 관세를 뺀 다음에 수출 가격을 계산하지는 말라 얘기입니다. 이미 납부한 관세, 그 수출 가격을 계산을 할 때 이미 납부한 반덤핑 관세가 있으면 그것은 가격에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지 빼고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수출 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어떻게 됩니까? 반덤핑 관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계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조사항입니다. Limited examination rate shall not exceed. 아까 봤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전부 다 검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샘플링을 하거나 그 나라의 대표되는 회사만 골라서 한정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는 그러면은 조사를 안 받게 됩니다. 예. 조사를 안 받게 되지만 저는 받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자료를 내면은 또 웬만하면 받아주라 그랬죠. 어쨌거나, 리미티드 조사를 할 경우에 일부는 조사를 안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안 받는 회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반덤핑 레이트는 절대 넘지 말라. 이것을 넘지 말라. 무엇을 넘지 말라?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덤핑 마진의 평균. 그걸 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프로스펙티브 노멀 밸류. 아까 말했죠. 프로스펙티브 노멀 밸류일 경우에는 디퍼런스 비트윈 가중평균, 자, 생산하는 사람, 수출하는 사람, 선택되는 사람이 조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멀 평균의 가중 평균 하고, 그 다음에 exporters not individual examined. 개별적으로 조사받지 않은 사람들의 수출 가격, 그 사이, 그 차액, 그 차액을 넘어서는 안 된 얘기입니다. 자, 복잡합니다. 아까 보십시오. 한 번 덤핑 마진을 매겨놓으면은 그 덤핑 마진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매길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 덤핑 마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실제 덤핑 마진을 산정을 해서 차액을 주거나 빼거나 이것을 프로스펙티브, 미래를 본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또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 방법으로 할 때 조사는 받지 않았지만 아까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조사를 받지 않은 수출자의 엑스포트 가격은 당연히 나오지요. 프로스펙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마다 계산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조사는 비록 받지 않았지만은 조사 후에 일어나는 거래의 평균 가격은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나오지요. 자, 덤핑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 가격하고 국내 가격하고 차이, 수출 가격하고 노멀 밸류하고의 차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출 가격이 노멀 밸류보다 낮으면 안 되죠. 그 차액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온단 말입니다. 이건 안 나옵니다. 조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 조사를 받은 사람의 노멀 가격의 평균, 가중 평균 하고 이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하지만 거래는 미래에 일어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 엑스포트 간의 차액, 그 차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왜냐? 이것이 바로 덤핑 마진의 기본 정신이니까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노멀 밸류고 통상은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받았던 덤핑 마진의 평균, 그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Individual rate라고 하는 것은 known exporters selected for individual determination. 조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들, 조사에 뽑힌 사람들한테 일일이 주는 것을 individual rate라고 그럽니다. limited rate라고 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를 할 때 알려져는 있었어요. 저 사람이 수출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서이든지 또는 그 나라에 수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인지 어떠한 이유로든지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레이트예요. 지금 말하는 레이트예요. 반면에 all others rate라는 걸 있습니다. 이것은 unknown exporter예요. 누구인지는 몰라요. 조사를 할 때 알려지지 않은 수출자예요. 그 수출자에 대해서 그냥 일단 때리고 보는 겁니다. 대개 그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어느 나라 또는 A 기업, B 기업, C 기업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기업은 20%, 18%, 19% 이렇게 나오고 조사는 받지는 않았는데 알려져 있는 회사, D회사는 22%이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all others 한 30%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individual rate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조사 아까 나왔을 겁니다. 조사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사에 특별한 지장이 되지 않는 한 웬만하면 받으라 그랬죠. 자, 조사에 포함은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나 생산자에 대해서는 뭘 적용하느냐? 리미티드 레이트 적용하지 말고 인디비주얼 레이트를 적용하라 이겁니다. 자, 9조 5항이 이제 재심에 들어갑니다. 재심까지만 하고 10조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9조 5항은 신규 수출자 재심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이 조사를 해서 인디비듀얼 레이트를 매겼고 어떤 사람은 리미티드 레이트를 매겼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올 아더스 레이트를 매겼습니다. 어떠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하던 당시에는 어떤 그 수출자가 수출은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수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아더스 레이트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수출자가 새롭게 저도 그 회사에 이제부터는 수출하겠습니다 라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새롭게 수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덤핑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조사는 반드시 즉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인베스티게이션 당시에는 수출하지는 않았는데 새로 수출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이 신규 수출자 재심을 반드시 즉시 빨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있죠. 네. 자, 이 엔티덤핑 듀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수출자, 수입자 다 포함됩니다. 엔티덤핑 듀티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그러면은 신속하게 관련이 있다는 얘기 이건 왜 중요하냐? 조사를 해서 A라는 회사가 덤핑을 한다고 판명이 되어서 20% 덤핑 관세를 매겼어요. 그럼 이 A라는 회사가 머리를 씁니다. 그럼 이때 이 조사 받을 당시에는 수출하지 않았던 저기 한 C 회사하고 특별한 뭐 관련이 있어요. 자기가 자회사라든지 또는 뭐 형님 동생이 하는 회사라든지 그 회사한테 관련 장비나 생산 장비나 이런 것을 빌려주어서 생산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출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건 사실상 덤핑 관세를 맺고 있는 회사가 우회해서 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수출하는 방식이니까 그건 뭐 빨리 하지 않아도 되고 그건 또 반드시 안 받으려도 되고 하는데 퓨얼리 진지하게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정말 그 선의로 새롭게 시장을 진출해서 수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괜히 이런 그 덤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재심한다고 해서 그 수출하는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빨리 재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재심은 신속하게 하라는 얘기죠. 보통의 재심보다 더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리뷰가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새롭게 그 시장에 진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덤핑을 하고 있을지 안 하고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리뷰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때는 덤핑 매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덤핑 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니까. 하지만 덤핑 판정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서 보증금을 예치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 개시일부터 나중에 이제 덤핑을 하고 있다는 것이 판정이 되면은 덤핑을 개시한 순간부터 엔티덤핑 관세를 소급해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덤핑 관세는 확정이 되면은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그날 이후 미래부터 하는 거지 원칙이 과거로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급하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재심 개시, 이 경우에는 재심 개시일까지 소급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예외는 잠정관세를 할 때로 소급할 수가 있고. 자, 이 사항이 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 및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10조일 겁니다. 다음번에는 10조 소급과세, 방금 말씀드린 소급과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